세바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이승윤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아마 내주신 것 같아요. 이 저녁 시간에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15분 동안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말씀드릴 내용은 이 디지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 전략가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저는 이 뭔가 데이터를 좀 더 문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핵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얘기 말고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엑스 여러분들 뭐 많이 가실 텐데 코엑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쭉 살다가 대학교 와서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당시에 코엑스에 가보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차려입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코엑스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몰링이란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엑스가 어느 정도로 다 잘 됐냐면 연간 한 4천만 명 정도가 꾸준하게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코엑스가 대대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리노베이션을 완전 실패한 거예요. 가봤더니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끝내 코엑스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코엑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 갔는데 길을 헤매고 있다. 이게 지금 I'm 코엑스라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당시에 그래서 I'm 코엑스란 말이 막 퍼지고 이제 코엑스에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실률이 막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안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걸 누가 인수하죠? 신세계가 인수를 합니다. 근데 신세계가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건요, 신세계가 이 코엑스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코엑스의 굉장히 노란자 땅에 바로 도서관을 짓습니다. 한 6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도서관은 매출을 단 1원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물건을 뭔가 팔거나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건 첫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어치 훔쳐갑니다. 사람들 들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못 훔쳐가게 바를 설치하면 안 되냐? 아니죠. 바를 설치하는 즉시 이걸 한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세계가 처음부터 이 공간에는 아무나 찾아오고 책도 막 읽고 심지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신세계가 생각을 한 건 이 코엑스몰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같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브랜드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내 신세계의 전략은 굉장히 성공을 했죠. 거의 지금 공실률이 0%에 다다르고 있고, 지금 이 도서관 주변의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증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또 다른 공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 노란자 땅입니다. 똑같습니다. 맨하탄에 굉장히 땅값이 비싸죠. 여기 삼성 837이란 건물 하나 맞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837이죠. 이 공간의 별명이 아무것도 팔지 않는 가게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여기는 삼성이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냐면요, 놀러라는 거예요. 가보면 물건은 전시돼 있지만 주로 판매용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러분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아이폰을 가지고 가시더라도요, 거기에 갤럭시 이제 삼성에서 파는 이제 핸드폰을 빌려줍니다. 그 핸드폰을 무선 뭔가 리모트 컨트롤처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보면 AR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큐브 박스에는 뭐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게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공간에서 막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인스타워시한 공간이죠. 근데 이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서 뭔가 흥미로운 공간,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뭔가 흥미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도쿄에 자주 놀러 가는데 지금 도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어디냐면 도쿄 긴자라고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예요. 거기 보면 히비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쿄 미드타운이 히비야점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 1층에 렉서스 차량 매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들어가 보면 차가 안 보입니다. 식당이 보여요. 식당이 들어가 보면 식당인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거기 안에 차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렉서스가
앞면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스핀들 그릴이라고 별명이 있는 그 굉장히 공격적인 그릴이 있거든요. 그걸 연상시키는 그냥 의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이제 자동차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자동차는 딱 2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둘러싸고 뭐가 있냐면요. 렉서스와 잘 어울릴 만한 브랜드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놀다 보면요. 렉서스를 타는 사람들은 이런 향수를 쓰고 이런 형태의 구두를 신고 이런 형태의 뭔가 액세서리를 착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공간에 보면요,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거죠. 마지막 나오는 공간에 보면 그때서야 드라이빙을 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스크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돌아다니다 재밌는 경험하다가 와, 렉서스 진짜 멋진 브랜드인데 한번 타볼까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왜 이 공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근데 디지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디지털과 그 디지털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너레이션 G라고 불리는 테크놀릭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디지털 네이티브의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이제 팔지 말고 경험하라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과거에는 공간이, 물건을 팔지 못하는 공간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특정한 공간에 방문했어요. 굉장히 재밌게 보냅니다. 와, 이 브랜드 진짜 멋진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시죠. 그러면 그 브랜드가 우리 공간에서 충분하게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키워드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서 판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디지털이 없을 때는 공간이 제품의 백그라운드 역할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디지털이 공간을 완전히 프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제너레이션 G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셀프 센트릭된 시대, 그런 소비자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면요, 혼자 나가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놀아주고 내가 그 브랜드를 만드는데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디지털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디지털에 놀고 있는 소비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근데 디지털을 그냥 숫자적으로만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심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면요,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디지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를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로 소개했는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컨테미네이션, 오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오염을 없애주고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는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박사 과정을 하던 한 30대 초반이죠. 굉장히 이상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기업이 페이스북, 이런 형태의 기업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의 경쟁자는 누구죠?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사실상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룹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뭔가 읽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있나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있죠? 저희들이 만든 콘텐츠만 있을 뿐이죠. 근데 뉴욕타임즈는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어떤 회사죠? 여러분들이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이 빈 방을 누구한테 빌려줄까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올려다 두면 그 에어비앤비가 여러분들 방에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겠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재작년에 어쨌든 100년이 된 힐튼을 제치고 기업 가치순위 1등이 됐습니다. 호텔 에어리어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페이스북하고 뉴욕타임즈랑 똑같아요. 힐튼은 부동산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자기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힐튼을 제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뭘 잘하냐면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동시에 얘들이 잘하는 건 거의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이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굉장히 잘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가지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자를 잘 이해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적 기반에서 움직이는지 굉장히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잘 놀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빨리 배달이 돼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비자들하고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접근하면 굉장히 다채로운 다른 것들이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굉장히 특이한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데이터를 잘 다루더라. 동시에 얘들이 소비자들의 문화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잘 읽어내더라.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짧게나마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하나 예를 들 텐데요. 2016년도에 많은 신문사에서 그의 가장 핫한 어플리케이션, 그의 가장 많이 바이럴된 SNS 콘텐츠를 막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소개됐던 게 뭐냐면 야쿠르트 아줌마 찾는 앱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등교해서 막 아줌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포켓몬스터 하는 거 느낌이 들었어. 이런 것도 대학 게시판에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6년대에 왜 우리가 갑자기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러면 뭐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문화 심리적 접근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야쿠르트 찾기 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2016년도에 발달된 건요.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한 거예요, 당시에. 낄이라는 과자랑 콜드브루. 근데 이거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NS에 인기 있는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죠? 여러분들은 아무 콘텐츠나 쉐어링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아요. 어떤 콘텐츠에 쉐어링 버튼을 누르죠? 나한테 뭔가 가치를 주는 콘텐츠에 대해서 쉐어링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준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특정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희소한 물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희소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 장소에 가봤으면 SNS상에 올리면 나를 멋지게 보이게 만들구나, 나를 쇼오프 시킬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도에 가장 가지기 힘든 물건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애플이 아이폰도 막 출시하고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허니버터칩. 이 뭐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1,500원짜리잖아요. 이게 근데 당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가면 막 3배에 팔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막 내가 허니버터칩을 샀어. 귀하던 허니버터칩 영접 이런 것들이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옵니다. 근데 전 세계 과자 중에 1,500원짜리가 인간한테 영접이란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과자가 없어요. 심지어 이 과자 하나 때문에 해태제가가 주가가 당시에 거의 한 달 만에 한 50% 뜁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 과자를 해태제가는 끝내 밝히진 않았지만 수량을 조절한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없게. 만약에 허니버터칩을 어느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희소성이라는 뭔가 법칙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뭔가 기업들이 뭔가 집어넣은 거예요. 희소성이라고 스케어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스케어시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겠죠. 스케어시티인 퀀티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스케어시티인 스토어는 뭐냐면요,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니버터칩은 귀하잖아요. 수량이 많지가 않은 거죠. 타임은 뭐죠? 스냅챗. 읽으면 10초 안에 사라지고 24시간 안에 안 읽으면 그다음 사라지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계속 가면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콘텐츠가 사라지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지나고 나면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지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 싶어지는 콘텐츠는 당연히 재밌겠죠. 근데 재미라는 건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어지는 콘텐츠는 소비자들한테 뭔가 가치를 주는 건데, 그 가치라는 건 끝내 소비자들한테 뭔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들은 계속 모델을 만들거든요. SBR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케터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마케팅 스티뮬러스겠죠. 이거는 마케터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컨슈머 리스폰스는 당연히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쉐어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은 다 관찰할 수 있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떠한 사이콜로지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요, 이런 모델을 세워서 A/B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시고 A라는 방식이 맞는지 B라는 방식이 맞는지 계속 테스트하시면 좋아요. 근데 끝내 모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문화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내 아까 말씀드린 거는 희소한 것들을 왜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쉐어링 버튼을 누르지? 그럼 중간에는 과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BR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좀 더 풍부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디지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직이 아니라 업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60 몇 세 지나면요, 은퇴하면 40년 동안 저는 혼자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컨텐츠 만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요즘 하나 열더라도요, 과거에는 인쇄소에 가서 브로셔를 찍어냈을 건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되죠? 블로그 만드시고 뭐 이수역 통닭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통닭집이 뜨는지 안 뜨는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디지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디지털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디지털을 3C를 잘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다 C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C는 컨슈머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화심리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디지털 세상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다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를 담는 통이 컨테이너입니다. 그 컨테이너가 뭐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도 플랫폼이잖아요. 페이스북도 플랫폼입니다. 그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제 제가 마케터니까 저를 세일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여러분들 구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 이게 3C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처럼 생각을 하는 약간 소비자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 바이럴은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 디지털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인플루언서는 또 소비자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공간은 경험이다라고 해서 지금 디지털이 어떤 형태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싸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